이제 정말 한계야? 엄마 혼자 두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돌봐야지. 남에게 맡길 수는 없어. 누나,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다 직장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다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야? 요양원에 보내자는 소리야?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전문 간병인도 한 달에 300만 원이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나도 마음 편하지 않아. 하지만 엄마한테도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좋은 요양원 알아보자는 거야. 그리고 엄마 명의 부동산이랑 적금 관리도 누군가는 해야지. 요양원에 모시면 우리는 편해지겠지만. 형, 요양원 보내면 우리가 얼마나 자주 가야 할까?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2번? 너무 자주 가봤자 엄마도 우리 못 알아보시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전문 간병인들이 더 잘 돌봐줄 거야. 우리가 아마추어로 하는 것보다. 맞아. 그리고 엄마 재산 관리는 내가 큰아들이니까 맡을게. 요양원비 내고 나머지는 잘 굴려두자. 오빠,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기분 나빠. 마치 엄마를 짐처럼. 누나도 현실을 받아들여. 요양원에 맡기면 우리도 각자 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 그래. 월 한 번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챙겨드리면 되지. 이제 뭘 더 해드려 우리가. 이 정도면 됐어. 그냥 그렇게. 방금 보신 장면 어떠셨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복잡한 마음으로 지켜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치매라는 질병 앞에서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감과 막막함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들. 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 대화를 듣고 계신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해도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월 한 번 안부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챙겨드리면 된다는 말.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께는 어떻게 들릴까요? 물론 자식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각자의 삶이 있고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사랑이라는 마음만은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년 인생을 산 새아이의 엄마입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47년을 함께 살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함께 해결해 왔는데 이제 혼자 남겨진 현실이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하려고 선을 꽂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충전기를 이리저리 만져봐도 빨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남편을 불러서 여보, 이것 좀 봐줘 라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갑작스럽게 떠나간 남편의 빈자리가 이렇게 작은 일에서부터 느껴졌습니다. 집안의 모든 전자제품들이 갑자기 낯설어 보였습니다. 리모컨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버튼까지 남편이 항상 해주던 일들이 하나둘씩 제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휴대폰 충전기가 고장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 그런 건 편의점 가서 새로 사시면 돼요. 그런데 어떤 걸 사야 하는지 모르겠어.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혼자 하셔야죠. 저희도 바빠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물론 아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47년 동안 모든 걸 함께 해결해왔던 저에게는 너무나 큰 변화였습니다. 작은 충전기 하나조차 어디서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에게까지 전화를 했을 때는 더욱 서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핸드폰으로도 주문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좀 배우세요. 스마트폰을 배우라니.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무도 그런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관절이 쑤시고 어깨가 결렸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런 날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날이면 죽을 쏘어주거나 간단한 국이라도 끓여주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손길이 그리워졌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도 부엌에 설 기력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딱히 간단하게 먹을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반찬을 많이 해놔봤자 상할 뿐이라는 생각에 요즘은 최소한만 준비해두고 있었습니다. 결국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예전에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깔아준 적이 있었는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콘을 눌러보니 화면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중국집, 치킨집, 분식집. 눈이 침침해서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자장면 하나만 시키려고 했는데 화면을 이리저리 눌러보다가 자꾸 이상한 곳으로 넘어갔습니다. 뒤로 가는 버튼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문하기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더니 자장면이 5개나 주문되어 있었습니다. 당황해서 취소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다른 메뉴까지 눌러버렸습니다. 탕수육 대짜, 짬뽕 3개, 볶음밥 2개까지 주문 목록에 들어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 이렇게 많은 음식이 올 리가 없는데 아무리 화면을 만져봐도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제까지 완료되어 버렸을 때는 정말 어쩔 줄 몰랐습니다.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급하게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배달 음식을 잘못 주문했어. 어떡하지? 뭘 얼마나 주문하셨는데요? 상황을 설명하자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런데 이거 취소는 어떻게 해? 이미 결제됐으면 취소 안 돼요. 받아서 나눠 드시든지 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도움을 청했는데 핀잔만 듣고 끝났습니다. 30분 후 배달원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음식 봉지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배달원도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맞으신가요? 아, 네. 맞아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주문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음식을 받고 나니 식탁 위가 온통 배달 용기로 가득했습니다. 혼자서 언제 다 먹나 싶었습니다. 자장면 한 그릇만 먹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소동이 벌어질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의기소침해 있던 어느 날부터 잠이 오지 않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천장만 바라보며 새벽 서너 시까지 뒤척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그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정정만이 제 곁을 지켰습니다. 식욕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는 게 하루 중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혼자 앉은 식탁은 너무 넓고 쓸쓸했습니다. 반찬을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몇 숟가락 먹으면 배가 부르다며 그릇을 밀어놓곤 했습니다. 딸 지영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호사인 딸은 항상 건강부터 물어봤습니다. 엄마,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몸은 괜찮은데 요즘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어. 그래요? 혈압약은 잘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밤마다 잠이 안 와서 힘들어. 아버지 생각도 나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로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털어놓아 본 적이 없었는데 딸에게라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다들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이의 대답은 예상보다 담담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들어.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엄마도 이제 나이가 드셔서 그런 거예요.
우울한 기분은 자연스러운 거니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는 말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마음이 단순히 나이 탓으로 치부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지영이의 병원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지영이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딸이 일하는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는지 몰라요. 며칠 전에도 할아버지 한 분이 우울하다고 하시니까 한참 동안 이야기 들어주고 상담까지 연결해 드렸다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우울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딸이 정작 제 우울한 마음은 나이 들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을 때 다시 한번 마음을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요즘 정말 우울해. 아버지 없으니까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 엄마,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시간 약이 최고예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다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그 세심한 공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제가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나이든 어머니라서 그런 건가요?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 마음도 충분히 아픈데 왜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을까?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보이지 않아서 그런 걸까? 그날 밤도 잠들지 못하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외로움이 계속될까? 더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 과연 누가 제 편이 되어줄까? 그동안 받은 상처들이 마음속에 쌓여갔습니다. 충전기 고장 났을 때도, 배달음식 실수했을 때도, 우울하다고 털어놨을 때도 돌아오는 건 차가운 말들 뿐이었습니다. 혼자서도 하셔야죠.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조심하세요. 도움을 청하면 핀잔을, 마음을 털어놓으면 면박을 당하니 점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녀들에게 매달리고 있나? 그들이 혼자서도 잘 지내라고 했으니 정말 혼자 지내보자. 47년을 남편과 함께 살았지만 그 전에는 혼자서도 살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못할 것도 없지 않나? 그날부터 전화를 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은 아들에게, 일주일에 두세 번은 딸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뭔가 궁금한 게 있어도, 외로워도 답답해도 그냥 혼자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곤 했습니다. 전화기를 바라보며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지영이는 병원에서 바쁘겠지. 생각이 들었지만 꼭 참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조금 편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뭘 물어볼 생각도 안 하고 혼자서 해결할 방법을 먼저 찾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리모컨이 말을 안 들으면 건전지를 빼서 다시 끼워보고 휴대폰에서 모르는 게 생기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저녁 시간에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요즘 연락이 없으셔서 걱정됐어요. 의외였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먼저 전화하면 바쁘다는 듯 성의 없게 대답하던 아들이 먼저 걱정한다고 말하니까요. 응, 잘 지내고 있어.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에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시던 분이 갑자기. 아프지 않아. 너희가 혼자서도 잘 지내라고 했잖아. 그래서 혼자 지내고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은 딸 지영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연락 안 해요? 오빠가 엄마 소식이 없다고 하던데. 별일 없어. 바쁜 너희들한테 괜히 연락해서 뭐해. 그래도 안부 정도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며? 나도 시간에 맡기고 있어. 제 말이 좀 차갑게 들렸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 억울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까지 안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이나 생신 때나 전화하던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하니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요즘 소식이 없으셔서.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고 있어. 일주일 동안의 침묵이 오히려 자녀들을 움직였습니다. 제가 매일 연락할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연락이 끊기자 비로소 걱정거리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착각이었던 걸까요? 옆집 아주머니 남편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함께 시장도 가고 가끔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도 나누던 분이셨는데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나시다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생각하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옆집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네, 그러세요. 조의금은 얼마나 드릴까요? 그것도 그렇고 같이 가줄 수 있어?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모르는 분이잖아요. 어머니 혼자 가셔도 되죠? 당연하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딸 지영이에게도 전화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엄마, 제가 가봤자 인사만 하고 올 텐데 굳이 둘이서 갈 필요가 있나요? 엄마 혼자 다녀오세요. 며느리 수진이는 아예 저는 모르는 분이라서요. 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혼자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조의금을 준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함께 장례식에 갈 때는 서로 의지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혼자 가는 길이 참 멀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고 들어서는데 다른 조문객들을 보니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온 것 같았습니다. 아들, 딸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함께 절을 하고 유족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정 앞에서 절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슬픔도 있었지만 혼자 서 있는 제 모습이 더 서러웠습니다. 유족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셨습니다. 영숙 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와주셔서. 무슨 말을? 당연히 와야지. 그때 아주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어봤습니다. 언니, 혼자 오셨어요? 아드님이나 따님은? 응. 바빠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너무 창피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와서 음식을 떠다 주고 있었습니다. 건너편 테이블의 할아버지는 딸이 옆에서 이런저런 돌봄을 받고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다정한 가족들을 보니 제 처지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오면서 다른 가족들이 함께 택시에 타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타세요. 어머니, 피곤하시죠? 하며 서로 챙기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저는 혼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검은 옷을 벗어 걸면서 거울을 보니 하루 종일 혼자 다닌 내 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이 생겼을 때도 이렇게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8개월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는 동안 혼자 사는 것에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힘든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큰아들 준수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잠깐 이야기 좀 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격식을 차린 듯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이야기인가 싶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혼자 사시니까 생활비도 예전보다 적게 드시잖아요. 아버지의 연금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혼자 쓰시기엔 충분하실 거예요.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니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달 드리던 용돈은 이제 좀 줄여도 되겠죠? 결국 하고 싶었던 말이 나왔습니다. 용돈을 줄이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준수야, 그런데 혼자 살아도 고정 지출은 똑같아.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오히려 배달 음식이나 외식비가 더 들어. 사실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집에서 요리를 해서 함께 먹었지만 혼자 사니까 요리하기가 귀찮고 양 조절도 어려워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병원비도 늘었습니다. 혼자 있으니 작은 아픔도 크게 느껴져서 병원을 더 자주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너무 의존하셔서 혼자서는 절약하며 사는 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 때도 나는 절약하며 살았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예전처럼 살면 안 되죠.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대로 살아야 해요. 혼자 사는 사람은 혼자 사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마치 혼자 사는 것이 제 선택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언제 사치를 부렸나? 배달 음식도 몸이 아파서 요리하기 힘들 때만 시켜 먹는 거고. 어머니, 변명하지 마세요. 다른 혼자 사시는 분들은 다 알아서 잘 사시잖아요. 다른 분들은 다 잘 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마치 저만 못 사는 것처럼, 저만 유난 떠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럼 얼마나 줄일 건데? 한 달에 20만 원 정도요. 어차피 지영이도 같은 생각이에요. 이미 딸과도 상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끼리 제 용돈을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실 용돈을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인데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서운한 것은 자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 건강 챙기세요 라며 용돈을 더 드리려고 했던 자녀들이 이제는 혼자 사니까 덜 드실 거예요 라며 줄이려고 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행 브로셔를 발견했습니다. 일본 온천 여행 안내서였는데 구석에 남편의 작은 글씨로 영숙이와 함께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영수가 나중에 나이 들면 일본 온천이나 한번 가보자. 몸도 좋아질 거고 둘이서 여유롭게 쉬다 오면 좋겠어. 그때마다 저는 나중에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며 집 관리비며 할 일이 많아서 여행 같은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었죠. 브로셔를 보니 남편이 얼마나 이 여행을 가고 싶어 했는지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과의 약속을 지켜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큰아들 준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오려고. 네? 갑자기 여행을 왜요?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가자고 했었거든. 이제라도 가보고 싶어서.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혼자 해외여행은 위험해요. 혼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여행사에서 가이드도 있고 패키지 여행이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엄마는 일본어도 할 줄 알잖아. 그래도 안 돼요. 너무 위험해요. 며느리 수진이도 전화를 바꿨습니다. 어머니, 정말 위험해요. 비행기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호텔에서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수진아, 나도 젊을 때 일본어 공부했었어.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마. 어머니,
몇십 년 전에 배운 일본어로 무슨 소용이에요? 딸에게도 역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혼자 해외여행은 젊은 사람들도 조심하는 건데 엄마 나이에 혼자 가시다니. 지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은 거야. 그런 약속은 아빠가 살아계실 때 지키셨어야죠. 이제 와서 혼자 가겠다는 건 무책임해요. 무책임하다는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과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무책임한 것일까요? 자녀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위험하다, 무책임하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말은 다 알겠어. 하지만 엄마는 가고 싶어. 아버지와 못 간 여행을 이제라도 가보고 싶단 말이야.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고집이 아니야. 마지막 소원이야. 결국 자녀들과 며칠 동안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매일 전화가 와서 여행 계획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준수야, 엄마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잖아. 이것만은 꼭 하고 싶어.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정작 제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험하다고, 무책임하다고 말하지만 저에게는 남편과의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을까? 자녀들의 걱정이 현실이 될까? 그 답은 곧 나올 것 같았습니다. 일본 여행건으로 자녀들과 실랑이를 벌인 후 마음속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계속 해왔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서도 하셔야죠. 어머니도 이제 혼자 사시니까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그 말들이 모두 같은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정말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어머니가 되어보겠다고. 며칠 후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였는데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일본 여행건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였거든요. 오늘 불러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 자녀들이 긴장한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너희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청하고 의견도 물어보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너희들이 말한 게 맞는 것 같아. 이제 혼자 살아야 하니까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지. 큰아들 준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야, 들어봐. 앞으로는 너희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어. 자녀들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도움 청하는 것도 그만하고 만남도 꼭 필요한 때만 하겠어. 딸 지영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너희들이 계속 말해왔잖아. 혼자서도 잘해야 한다고,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 며느리 수진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어머니도 독립적으로 사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맞아요, 어머니. 그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예요. 준수도 동조했습니다. 자녀들은 제 선언을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말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틀에 한 번씩 하던 안부 전화도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도 먼저 인터넷을 찾아보거나 이웃에게 물어봤습니다. 병원도 혼자 가고 장보기도 혼자 하고 모든 일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은 오랜만에 기분 좋게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민호가 점심 먹으러 온다고 연락을 했거든요. 요즘 자녀들과 연락을 줄이고 지내다가 아들이 먼저 오겠다고 하니 반가웠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북엇국을 끓여주려고 일찍부터 준비했습니다. 북어를 불려서 찍고
무도 썰어서 냄비에 올려놨습니다. 국물이 끓기 시작하니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영숙 씨, 어제 마트에서 깜빡 놓고 간 우산 찾았어요. 언제 가져다 드릴까요? 아, 정말요? 고마워요. 그냥 집에 오실 때 가져다 주세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요즘 혼자 지내느라 대화할 상대가 없어서 전화 통화가 반가웠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냄새가 나는 것 같더니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 깜짝이야. 국 끓이는 걸 깜빡했네. 급하게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냄비 뚜껑을 열어보니 국물은 다 증발하고 북어와 무가 새까맣게 타버렸습니다. 연기가 자욱했고 냄비 바닥은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고 가스레인지를 끄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민호 오는데 국도 제대로 못 끓여주게 되었네요. 다시 끓이려면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30분 후 민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냄새가 이렇게 나요? 아, 국 끓이다가 전화 받느라 태웠어. 미안해. 어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지는 않으셨죠? 민호가 부엌을 살펴보더니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위험한 일이에요. 가스불이 계속 켜져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별일 아니야. 그냥 깜빡한 거지 뭐. 어머니, 요즘 자꾸 깜빡하시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누구나 깜빡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도 배달 음식 잘못 주문하셨다고 하고 이번에는 가스불까지. 과도하게 걱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전화 받느라 잠깐 깜빡한 것뿐인데 마치 제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호들갑 떨지 마. 그냥 실수한 거야. 어머니, 이런 실수가 반복되면 정말 위험해요. 혼자 계시니까 더 걱정되고요. 혼자 산다고 해서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조금 서운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걱정할 필요가 있나 싶었거든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나이가 드시면서 자연스러운 일이긴 한데 그래도 조심하셔야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 자녀들은 제가 뭘 해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날 점심은 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민호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국 하나 태운 것뿐인데 이렇게 큰일처럼 여기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병원까지 가보라니. 정말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정말 제가 예전보다 자주 깜빡하는 걸까요? 앞으로 더 큰 실수를 하게 되면 자녀들의 걱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떠난 일본 온천 여행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순조로웠습니다. 하코네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으니 남편 생각이 많이 났지만 동시에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라도 함께 온천에 왔네. 라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조식을 먹고 온천에 다시 들어갔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온천물이 너무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나와서 의자에 앉았는데도 어지럼증이 계속되었습니다. 가슴도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것 같았고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있다 보니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다이조부 데스카? 옆에 있던 일본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한국어로 대답했다가 황급히 일본어로 바꿨습니다. 기분가 와루이 데스. 할머니가 직원을 불러줬습니다. 호텔 직원은 구급차를 부르겠다고 했는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구급차요? 그냥 조금 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원의 말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던 간단한 일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의학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혈압이, 맥박이, 심전도를. 몇 개 단어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불안이 더욱 커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접수를 하는데 서류가 복잡했습니다. 보험증, 여권, 여행자 보험.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내며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료 확인이 필요해요. 일단 10만 엔 정도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말하는 금액에 깜짝 놀랐습니다. 10만 엔이면 1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일본 의료비는 비쌉니다. 나중에 보험 처리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의사가 와서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어로 계속 질문을 했는데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아프셨나요? 아사카라. 이마카라. 문법이 엉망이었지만 어떻게든 대답하려고 했습니다. 가족은 어디 계신가요? 연락처가 있나요? 그 질문을 들을 때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그럼 자녀들이 얼마나 걱정할까? 그것 봐, 우리가 반대한 게 맞았지. 라고 할까? 검사를 받는 동안 계속 불안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엑스레이. 검사 이름을 일본어로 설명해 주는데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의사가 천천히 설명해 줬지만 의학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는 것 같았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런 증상이 생겼는지는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다시 왔습니다. 간단한 검사만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제 검사 결과를 보니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더 자세한 검사요? 네, 심장과 뇌 쪽을 정밀하게 검사해야 할 것 같아요. 며칠 정도 입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며칠 입원이라니.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정밀검사와 입원비 합쳐서 대략 50만 엔 정도 예상됩니다. 50만 엔이면 500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여행자 보험이 있다고 해도 당장 그 돈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꼭 입원해야 하나요? 한국에 돌아가서 검사받으면 안 될까요? 지금 상태로는 비행기 탑승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사를 받고 나서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온 여행이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이대로 며칠씩 입원하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자녀들에게 연락해야 하고 그럼 얼마나 걱정시킬까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제가 많이 아파 보이고 정신이 흐릿해 보이면 의료진에서 동정심을 가져 빨리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을까. 위험한 환자를 계속 붙잡아둘 이유도 없을 테고. 다음에 간호사가 와서 질문할 때 일부러 엉뚱한 대답을 해봤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5월. 아니 6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죠? 어디서 사세요? 한국요? 아, 서울. 아니, 부산인가? 어디였더라?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와서 간단한 질문들을 했을 때도 계속 연기했습니다. 가족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가족요? 아, 남편은 어디 갔지? 아까 여기 있었는데. 남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글쎄요. 장 보러 갔나? 언제 오실까요? 의료진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언가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어로 빠르게 대화하는데 바보 이런 단어가 들렸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해야겠어요. 혼자 두기 어려운 상태 같은데. 연락처를 잘 모르겠어요. 휴대폰이 어디 있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면서도 사용법을 모르는 척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버튼이 너무 많아서. 간호사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고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식으로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게 뭐예요? 어떻게 먹는 거죠? 하며 어리둥절한 척했습니다. 다음 날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상태를 봐서는 정밀 검사보다는 빨리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치료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비행기 탑승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가족 동반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혼자서도 괜찮아요. 한국 가면 가족들이 마중 나올 거예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원비와 검사비로 15만 엔 정도 나왔는데 처음에 말했던 50만 엔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기가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의료진들을 속인 것 같아서 미안했거든요. 택시에서 공항으로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게 옳은 일이었을까?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비싼 돈을 내고 며칠씩 입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한국에 돌아가면 자녀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지 이틀 후 자녀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두기에는 나중에 더 큰 오해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반대했지만 일본 여행 잘 다녀왔어. 그런데 여행 중에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어. 큰아들 준수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별일 아니야.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갔는데 검사해보니 큰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왜 병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상한 행동이라니? 딸 지영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여행자 보험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어머니가 일본 병원에서 인지 장애 증상을 보이셔서 조기 퇴원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갔다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진실을 말하려다가 망설여졌습니다. 연기였다고 하면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병원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입원하라고 해서. 비용도 너무 비싸고 해서. 그냥 빨리 한국에 오고 싶었어. 그래서 일부러 이상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며느리 수진이가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정신이 없었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이미 상황이 복잡해져 버렸습니다. 어머니,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준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날짜를 헷갈리고 가족 이름도 기억 못하고 휴대폰 사용법도 모르겠다고 하셨다는데 이건 명백한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치매라니? 나는 멀쩡해. 어머니,
치매 환자들은 본인이 치매인 걸 모르는 게 특징이에요. 지영이가 전문가인 양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가스불 사건도 이제 이해가 돼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역시 그때부터 시작됐구나.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한 것도 배달 음식 잘못 주문한 것도 다 치매 증상이었네요. 자녀들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그냥 실수였어. 어머니, 이제 인정하세요. 일본에서 의료진이 직접 확인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자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정하는 것마저 치매 증상으로 해석했습니다. 치매 환자는 자기 상태를 부정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어머니, 이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 받으셔야 해요. 병원은 무슨 병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보세요. 또 화를 내시네. 이것도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제가 무엇을 해도 치매 증상으로 몰려나갔습니다. 화를 내면 치매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고, 부정하면 치매라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억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멀쩡한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너희들 이름 다 기억하고 오늘 날짜도 알고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어머니, 치매는 항상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결국 자녀들은 다음 주에 병원 예약을 잡아놨다고 통보했습니다. 치매 전문의한테 정확한 검사 받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죠.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 했던 연기가 이렇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줄 몰랐습니다. 진실을 말하려고 해도 이미 자녀들 마음속에는 제가 치매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오해를 풀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워졌습니다. 병원 검사를 받고 난 후부터 자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행히 치매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나왔지만 자녀들은 초기라서 아직 검사에 안 나올 수도 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더욱 조심스럽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집 앞 화단에 꽃을 심고 싶다고 했더니 민호가 반대했습니다. 어머니, 화단 가꾸는 건 너무 위험해요. 삽도 위험하고 물 주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화단 가꾸는 게 왜 위험해? 어머니는 이제 상황 판단이 안 되세요. 뭐가 위험한지 모르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하다고. 또 화내시네. 이것도 병 증상이에요. 무엇을 해도 병 때문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오래된 세탁기가 고장나서 새로 사려고 했는데 자녀들이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세탁기는 저희가 골라서 사드릴게요. 내가 직접 보고 사고 싶어. 너무 복잡한 건 말고 간단한 걸로. 어머니 의견은 들어볼 필요 없어요. 판단력이 없으시니까?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단력이 없다니. 내가 언제부터 판단력이 없었어? 어머니, 일본에서부터 이상하셨잖아요. 가스불 사건도 그렇고. 그건 실수였다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병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고요? 결국 자녀들이 멋대로 세탁기를 골라서 설치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의료진과의 대화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제게 묻는 질문에 지영이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선생님, 어머니는 인지 장애가 있어서 정확한 대답을 못 하세요. 제가 대신 말씀드릴게요. 지영아, 내가 대답할 수 있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에요. 의사도 지영이의 말만 듣고 제 말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와 차 마시기로 약속했다고 하면 치매 환자가 혼자 나가면 안 된다. 며 막았습니다. 장 보러 가겠다고 하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며 같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안전이 뭐가 중요해? 내 자유는? 어머니는 지금 자유보다 안전이 더 중요해요. 병 때문에 판단력이 떨어지셨으니까. 모든 대화가 이런 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병 때문, 판단력이 없어서, 안전을 위해서 라는 말로 일축되었습니다. 가장 서러운 건 자녀들끼리 제 앞에서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조금 더 지켜보고 정말 안 되면 그때 생각해봐요. 마치 제가 없는 것처럼 혹은 듣지 못하는 것처럼 대화했습니다. 야, 나 여기 있어. 내 일인데 왜 내 의견은 안 물어봐? 나를 위해서라는 말로 모든 게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치매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버렸구나. 내 의견, 내 감정, 내 선택은 모두 무시당하고 오직 자녀들의 판단만이 옳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면 과연 이게 사는 건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동안 자녀들의 차가운 대우를 받으면서 마음속에 분노가 쌓였습니다. 내 의견은 무시하고 내 감정은 병 증상으로 치부하고 마치 물건 다루듯이 저를 관리하려고만 하는 자녀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치매 환자를 원한다면 정말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어느 날 문득 결심했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연기를 해주되 선택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친구들과 있을 때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웃집 박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대화했습니다. 영숙 씨, 요즘 어때요? 자식들이 많이 신경 써주죠? 뭘요? 너무 신경 써줘서 오히려 답답해요. 그래도 좋잖아요. 우리 나이에 자식들이 챙겨주는 게 어디예요? 그런가요? 때로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완전히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화였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가 치매라는 걸 전혀 모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녀들이 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준수가 인사하자 일부러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준수요. 준수? 준수가 누구지? 잠시 후에 아, 맞다. 우리 아들 하며 기억해내는 척했습니다. 준수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며칠이요? 글쎄, 5월인가? 아니 6월? 사실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헷갈리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안경 어디 뒀는지 기억나세요? 안경? 안경을 어디 뒀더라? 혹시 냉장고에 넣었나? 실제로는 제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있었지만 엉뚱한 곳을 찾는 척했습니다. 준수가 한숨을 쉬며 지영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누나, 어머니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아. 전화 통화하는 동안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점점 걱정이 늘어갔습니다. 매일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번갈아가며 집에 와서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자녀들끼리 심각하게 논의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있을 때는 여전히 멀쩡했습니다. 영숙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러 갈까요? 좋아요. 요즘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어요. 그런데 자식들은 뭐라고 안 해요? 자식들요? 자식들은 제가 아프다고 생각해서 너무 걱정해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요, 멀쩡해요. 그런데 자꾸 아프다고 우겨요. 완전히 정상적인 대화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몇 주를 보내니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만 선택적으로 연기를 하는 것이 일종의 복수 같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치매 환자로 보고 싶어 한다면 정말 그렇게 보여주겠다는 신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중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지금까지는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기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나자 자녀들의 태도가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아예 사회에서 격리시키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박 아주머니랑 만나기로 했다고 하셨죠? 지영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응, 오랜만에 차나 마시려고.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어머니 상태를 다른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창피하잖아요. 창피하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내가 뭘 창피하게 했다고? 어머니, 요즘 말도 이상하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우리 가족 체면이 어떻게 돼요? 체면을 걱정하는 딸의 말에 씁쓸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아니라 가족 체면이 우선이라니. 그냥 집에서 조용히 계세요. 밖에 나가실 필요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게 나한테는 낙인데 그것도 안 되겠다는 거야?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는 외출 자제하시는 게 좋아요. 박 아주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핑계를 대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 영숙 씨. 오늘 못 나오세요? 죄송해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럼 내일은 어때요? 글쎄요. 요즘 몸이 계속 안 좋아서.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준수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혼자 외출은 금지예요. 금지라니?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금지야? 어머니가 밖에서 길을 잃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준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동네에서 어머니가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소문이 나고 있어요. 무슨 소문? 마트에서 계산하다가 돈을 깜빡했다든지, 아는 사람 이름을 못 불렀다든지. 사실 그런 일들은 제가 일부러 한 연기였는데 벌써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외출을 자제해 주세요. 우리도 창피해요. 창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저는 이제 창피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가 일부러 한 연기였는데 이제 그것이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 달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와도 자녀들이 어머니는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통화하기 어려워요. 라고 대신 받았습니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시작한 연기 때문에 이렇게 갇혀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사실 연기였다. 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자녀들을 속인 것이 드러나니까요. 점점 진짜 갇힌 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고 사람들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오직 자녀들의 허락하에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치매 환자의 어머니를 둔 가족. 이라는 낙인이 찍힌 자녀들은 이제 저를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마치 집안의 창피한 비밀처럼 취급하면서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된다면 정말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격리된 생활을 한 달쯤 보내고 있을 때 자녀들이 더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통장이랑 카드 관리는 제가 할게요. 갑자기 왜 그런 소리를 해? 치매 걸리신 분이 돈 관리하시면 사기당해요. 요즘 뉴스 안 보세요? 나는 치매 안 걸렸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해. 어머니, 그러다 정말 큰일 나요.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있고 판단력이 떨어지신 분들이 사기 표적이 되기 쉬워요. 민호는 마치 확정된 사실인 양 말했습니다. 내가 언제 사기당했어? 멀쩡하게 돈 관리하고 있잖아.
어머니, 가족이 보호해드려야죠. 혼자 두면 안 돼요. 보호가 아니라 통제하려는 거 아니야?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머니 위해서 하는 일인데. 결국 통장과 카드를 내주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민호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뉴스에서도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 사기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는 치매 안 걸렸다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위험해요. 병식이 없으시니까. 이튿날에는 지영이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해요. 무슨 진단? 치매 진단이요. 제가 아는 전문의가 있으니 같이 가요. 나는 안 가.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해? 엄마, 정확한 검사 받아야 치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양원 입소할 때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우선 순위가 되고 지원금도 나와요. 요양원이라니. 나는 요양원 안 갈 거야. 엄마, 혼자 사시기에는 위험해요. 요양원에서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벌써 요양원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그렇게 짐이야? 짐이 아니라 안전 문제예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으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아요. 나는 멀쩡하다고. 엄마, 그렇게 부정하시는 것도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병식이 없는 거죠. 병식이 없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뭘 해도 치매 증상으로 해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가지 않겠다고 버텼지만 지영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간호사예요. 의학적 지식이 있어요. 엄마 상태가 어떤지 제가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엄마는 지금 치매 2단계예요. 일상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상태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해? 날짜 헷갈리시고, 사람 이름 못 기억하시고, 물건 어디 뒀는지 모르시고. 전형적인 치매 증상이에요. 제가 일부러 한 연기들이 하나하나 증거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인지 장애 있다고 했잖아요. 일본에서. 그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연기를 해도 점점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이 제 운명을 결정하는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손녀 수정이가 집에 왔습니다. 대학생인 수정이는 다른 가족들과 달리 저를 자연스럽게 대해줘서 반가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릴게요. 수정이가 하얀 원통 모양의 물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니? AI 스피커예요. 저희 집에서 안 쓰는 건데 할머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요. AI 스피커? 말로 명령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날씨도 알려주고 전화도 걸어줘요. 할머니 혼자 계실 때 심심하지 않으실 거예요. 수정이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며 설치해줬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아리야, 음악 틀어줘 이런 식으로요. 아리야? 네, 이름이 아리예요. 한번 해보세요. 아리야. 음악 틀어줘. 신기하게도 옛날 트로트 음악이 나왔습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 할머니, 사용법 적어드릴게요. 나중에 천천히 연습해보세요. 수정이가 설명서를 써주고 갔습니다. 혼자 있을 때 심심하면 쓰라고 하면서요. 며칠 후 사용법을 익히려고 이것저것 해보고 있었습니다. 아리야, 뉴스 들려줘. 아리야, 날씨 알려줘. 재미있어서 계속 명령어를 말해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아마 준수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살짝 열어두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힘들어. 치매 걸린 엄마 모시기. 수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알아. 매일 확인하러 와야 하고 무슨 사고 칠까 봐 불안하고. 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지쳐가잖아. 빨리 시설에 보내야겠어. 더 이상 집에서 모시기는 어려울 것 같아. 시설에 보내겠다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 거부하실 텐데? 거부해도 어쩔 수 없지. 가족들이 결정하는 거야. 치매 환자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어. 치매 환자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니. 저를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통장 관리는 어떻게 됐어? 아직 안 넘겨줘. 계속 버티더라고. 강제로라도 받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환자가 돈 관리하면 위험하잖아. 다음에 은행 가서 가족들 명의로 바꿔달라고 할까? 그게 좋겠어. 어차피 어머니 판단력은 없으니까. 제 돈을 제 허락 없이 관리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AI 스피커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령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무의식 중에 뭔가 중얼거렸나 봅니다. 이게 뭐야? 수진이가 AI 스피커를 발견했습니다. 아, 수정이가 가져다 준 건가 봐. 치매 걸린 사람이 이런 걸 쓸 수 있을까? 못 쓰지? 버튼도 제대로 못 누르시는데. 자녀들은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두자. 어차피 못 쓰실 거야. 자녀들이 돌아간 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 모시기 힘들다. 빨리 시설에 보내야겠다. 치매 환자 의견을 들을 필요 없다.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이런 대화들을 녹음해 둔다면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자녀들이 올 때마다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수정이가 가르쳐 준 대로 녹음 앱을 실행해 두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했습니다. 며칠 후 지영이가 왔을 때도 녹음을 했습니다. 언니, 어머니 상태 어때요?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 어제도 이상한 말 아시더라고. 정말 요양원 알아봐야겠네요. 이미 몇 군데 연락해봤어. 치매 전담 시설 중에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 벌써 요양원까지 알아보고 있다니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지. 어차피 어머니 돈이잖아. 그럼 월 비용이 얼마나 되는데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어머니 연금이랑 적금 해지하면 몇 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어머니가 그동안 모아두신 돈이 꽤 될 텐데. 부동산도 있고 적금도 여러 개 있고. 당분간은 문제 없을 거야. 제 평생 모은 돈으로 요양원비를 내고 저를 거기 보내겠다는 계획까지 구체적으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죽을 때까지의 비용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거부하시면 어떡하죠? 거부해도 소용없어. 보호자가 결정하는 거잖아. 이런 대화들을 하나하나 녹음해두니 자녀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 편의를 위해 저를 시설에 보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녹음한 파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 안에는 자녀들의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증거들이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펐습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겉으로는 효자 효녀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니. 며칠 후 민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보다 급해 보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와서는 화장실부터 갔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화장실 좀. 급한 듯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한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가 왔는지 서둘러 나왔습니다. 어머니,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겠어요. 벌써? 차나 한잔하고 가지. 다음에요. 정말 급해서. 민호가 급하게 나가더니 10분 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제 서류 가방 거기 있나요? 보니까 소파 옆에 검은색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응, 여기 있어. 아, 다행이다. 내일 찾으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보니 서류 가방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민호가 급하게 나가면서 제대로 안 닫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에게 돌려주려고 가방을 정리해서 들었는데 그때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왔습니다.
서류를 주워서 다시 넣으려고 하다가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입소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요양원 입소 신청서였습니다. 신청 사유란을 보고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력 상실로 독립 생활 불가능,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 반복, 인지 장애로 인한 일상 생활 능력 현저히 저하.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협한 적도 없고 일상생활도 혼자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에는 마치 제가 매우 위험한 환자인 것처럼 적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서류들이었습니다. 여러 요양원의 입소 비용을 비교한 표가 있었고 각 시설의 장단점을 정리한 메모도 있었습니다. A 요양원 월 180만 원, 치매 전담 병동 있음. B 요양원 월 220만 원, 시설 깨끗하나 비쌈. C 요양원 월 150만 원, 저렴하나 시설 낙후. 마치 물건을 고르듯이 요양원을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서 준수의 손글씨로 적힌 메모를 발견했을 때는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집 시세 확인함. 현재 시세 3억 2천만 원. 요양원비로 충분할 듯. 집 처분 후 적금과 합치면 최소 10년 이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제 집까지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살던 집을 남편과 함께 갖고 온 추억이 담긴 집을 팔아서 저를 요양원에 가두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메모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 적금 현황, 총 5개 은행 약 8천만 원. 주식 투자금 2천만 원. 월 연금 120만 원. 제 재산을 샅샅이 조사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후 집관리 불필요. 형제들과 상속 관련 논의 필요. 벌써 상속까지 생각하고 있다니.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자녀들이 겉으로는 어머니를 위해서 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니. 마음을 가라앉히고 휴대폰으로 서류들을 하나하나 사진 찍었습니다. 수정이가 가르쳐준 대로 사진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요양원 신청서, 비용 비교표, 준수의 메모까지 모든 것을 증거로 남겨놓았습니다. 서류를 다시 원래 순서대로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민호가 눈치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치매로 인한 판단력 상실, 가족의 안전을 위협, 어머니 집 시세 확인함. 제가 시작한 연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만 자녀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니 더욱 배신감이 컸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저 골칫거리로 여기고 빨리 처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민호가 가방을 찾으러 왔을 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가방 잘 보관해 주셔서 고마워요. 뭘 보관해? 혹시 열어보신 건 아니죠?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아들 가방을 열어봐? 그냥 그대로 뒀어. 아, 네.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어서요. 중요한 서류라니.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서가 그렇게 중요한 서류였던 것입니다. 요양원 서류를 발견한 후 며칠 동안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치매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문득 옛 친구 박정숙이 생각났습니다. 몇 달 전에 속초로 이사간 정숙이가 한번 놀러 오라고 했었는데 그때는 자녀들이 막아서 못 갔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가기로 했습니다. 정숙이에게 전화를 걸어 1박 2일 방문 계획을 말했고 자녀들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밤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자녀들이 매일 확인하러 오는 시간을 피해서 일찍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6시에 집을 나서서 고속버스 터미널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혼자 여행을 떠나는 기분이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몇 달 동안 집에 갇혀 살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온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속초에서 정수기와 함께 바다를 보며 산책하고 맛있는 회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정수기 집에서 편안하게 잔 것도 몇 달 만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자녀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준수, 지영이, 민호, 수진이까지 온 가족이 다 와 있었습니다. 어디 갔었냐며 다그치는 자녀들에게 속초 여행을 다녀왔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어제부터 연락이 안 돼서 경찰서에 신고하려고 했어요. 치매 환자가 실종됐다고. 수진이의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 속초까지 다녀왔다니 대단하지 않니? 아니면 내가 치매가 아닌 건가? 자녀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서 혼자 외출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정작 제가 혼자 속초까지 다녀오니까 당황하는 것이었습니다. 버스표도 혼자 사고 길도 찾아가고 친구 집도 찾아가고 회도 먹고 돈 계산도 하고 다시 버스 타고 혼자 돌아온 것이 치매 환자가 할 수 있는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외출도 못하게 하고 친구들도 못 만나게 했으면서 알고 보니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치매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며 변명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을 때는 혼자 여행도 할 수 있고 나쁠 때는 집 밖에도 못 나가는 참 신기한 병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아니면 자녀들이 저를 통제하려고 치매라고 핑계댄 건 아니냐고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 순간 자녀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고 하면서 통제했던 것들이 얼마나 모순적이었는지 스스로 깨닫게 된 것 같았습니다. 속초 여행 사건 이후 자녀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요양원 계획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은밀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자녀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으니 자녀들도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 말 안 했는데 너희 아버지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 자녀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얼마나 많이요? 마지막 몇 달 동안 중환자실 비용이며 각종 검사비며 보험 처리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심각하게 말하니까 자녀들이 믿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출을 받았는데 그동안 이자만 겨우 내고 있었어. 대출요? 얼마나 받으셨는데요? 2억 정도? 지영이가 깜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큰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어요? 너희들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신데요? 이자도 못 내겠어. 은행에서 계속 독촉하고. 이제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에 자녀들이 경악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팔면 어디서 사세요? 글쎄,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살아야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가 당황하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은 각자 집이 있잖아. 상관없지 뭐. 어머니, 잠깐만요. 정확히 얼마나 빚이 있는 거예요? 민호가 계산기를 꺼내며 물어봤습니다. 원금 2억에 지금까지 밀린 이자까지 합하면 2억 5천 정도 될 거야. 어머니, 그럼 이 집 팔면 얼마 정도 남아요? 집이 3억 정도 하니까 5천만 원 정도 남겠지. 5천만 원으로 어떻게 사세요? 자녀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당황해했습니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 것이었습니다.
집을 팔아서 요양원비로 쓰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어머니, 정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있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니? 내일 부동산에 내놓으려고 해. 그 말을 듣고 준수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다른 방법이 있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너희가 2억 5천을 어떻게 도와줘? 분할해서라도 형제들끼리 나눠서 갚아드릴게요. 갑자기 효자가 된 준수의 말에 지영이도 동조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집은 절대 팔면 안 돼요.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모실게요. 수진이까지 갑자기 효부가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들이 그동안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요양원 같은 건 생각도 말아요. 민호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요양원? 누가 요양원 얘기했어? 그게 저희가 한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절대 그런 생각 안 해요. 어머니는 집에서 편안히 계셔야 해요. 저희가 번갈아 가며 모실게요. 자녀들이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를 보이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어지고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된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치매라고 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어머니, 그건 어머니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갑자기 집에서 모시겠다고 해? 자녀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니까요. 지영이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이상하네. 내가 돈 있을 때는 치매라고 하면서 요양원 보내려고 하더니 돈 없어지니까 갑자기 집에서 모시겠다고 하고. 자녀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내 집과 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야?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돈 있을 때는 치매 환자라고 하더니 돈 없어지니까 갑자기 정상인이 된 거야? 전곡을 찌르는 질문에 자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뭘 잘못 생각했는데? 어머니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집도 팔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자녀들이 앞다투어 효심을 보이는 모습을 보니 우스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골칫거리 취급하더니 돈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모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요양원 안 보낼 거야? 절대 안 보내요. 치매라고 안 할 거야? 어머니는 정상이세요. 갑자기 제가 정상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집 매매 핑계로 자녀들의 진심을 확인한 후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수집한 녹음 파일들과 서류 사진들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자녀들이 치매 환자라고 무시했지만 정작 저는 그들보다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유언장 작성과 법적 후견인 지정에 대해 상담받고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으로 도움을 드릴까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과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작성하시고 법적 후견인도 지정하실 수 있어요. 자녀들이 아닌 제3자로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의사 능력이 있으시다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지정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모든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각 자녀 앞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했습니다. 며칠 후 준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가? 방금 등기로 온 서류요. 법률 사무실에서 왔는데. 아, 그거? 유언장 초안하고 후견인 지정 통보서지?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당연히 정말이지.
변호사님이 직접 작성해 주신 거야. 곧이어 지영이와 민호에게서도 연달아 전화가 왔습니다. 모두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상속을 바꾼다고요? 후견인을 왜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셨어요? 자녀들이 모두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와서는 다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보니까 자녀들에게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뭘 말하는 거예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그대로야. 너희들한테 불리하게 써놨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속을 바꾼다고요? 바꾸는 게 아니라 바꿨어. 이미 자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동안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 어머니, 설마 정말로? 진짜 치매 환자는 못하는 결정이지. 나 아주 멀쩡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했는지 문서로 남기고 싶었을 뿐이야. 그 말을 듣고 자녀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동안 치매라고 무시했던 어머니가 이렇게 치밀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잘못한 게 뭔데? 그동안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했어요.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자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요양원. 요양원 보내려고 한 것도 잘못이었고, 그게 다야? 통장 관리하려고 한 것도. 또? 외출 못하게 한 것도. 하나씩 잘못을 인정하는 자녀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해서 그동안의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알겠어.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켜보겠어. 어머니, 유언장은 다시 바꿔주실 거죠? 그건 너희들 행동에 달려 있어. 그날 이후 자녀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오고 번갈아 가며 집에 와서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치매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고 제 의견을 묻고 존중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감정도 섞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녹음해둔 파일들과 사진들을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변호사님, 이 모든 증거들을 법정 문서에 첨부해 주세요.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 가능합니다. 자녀들은 갑작스럽게 효자, 효녀가 되려고 애썼지만 저는 차갑게 관찰만 했습니다.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어머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요양원 같은 건 절대 생각 안 해요. 겉으로는 효성스러운 말들을 했지만 저는 이미 그들의 진심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언장과 후견인 지정이라는 법적 장치를 통해 더 이상 무력한 노인이 아님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법적 통보서를 받은 지 일주일 후 저는 자녀들을 모두 집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마지막 승부를 볼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는 노트북과 녹음기 그리고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어. 자녀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뭘 했는지 알려줄게. 노트북을 켜고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준수와 수진이가 치매 걸린 엄마 모시기 정말 힘들다. 빨리 시설에 보내야겠다. 고 말하는 음성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건 조용히 들어. 더 있어. 두 번째 파일에서는 치매 환자 의견을 들을 필요 없어. 라는 준수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지영이가 어머니 통장에서 나가는 거니까 상관없지. 라고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씩 파일을 재생할 때마다 자녀들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아직 끝 안 났어. 민호의 서류 가방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요양원 신청서, 비용 비교표 그리고 어머니 집 시세 확인함.
요양원비로 충분할 듯. 이라고 적힌 준수의 메모까지.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 들었다. 자녀들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치매 걸린 어머니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탁자 위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상속 포기각서야. 여기 서명하면 너희들은 내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거야. 어머니, 민호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영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 생각했어요. 준수와 수진이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생각 안 할게요. 자녀들이 울면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상처를 생각하면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진짜 치매가 와도 너희한테는 절대 기대지 않겠다. 스스로 살 길을 찾았으니까.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해. 그리고 똑똑해. 그날 이후 자녀들의 진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진심으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자청해서 동행했고 제 의견을 정말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의심했습니다. 유원장 때문에 일시적으로 잘하는 건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 어떠세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머니 판단이 제일 중요해요. 예전처럼 치매 때문에 나이 들어서 같은 말은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엄마를 사람 취급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겠니? 네, 정말 후회돼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1년이 지나자 저도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자녀들의 변화가 진심인 것 같았고 정말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상속 포기각서를 꺼냈습니다. 이거 기억나지? 자녀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서류를 찢어버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조금은 가족 같다. 자녀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늙었다고 바보가 되는 게 아니다. 네, 어머니. 절대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내가 진짜 아프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말로 도와줄 거지? 당연해요, 어머니. 그럼 이제 진짜 가족으로 다시 시작해보자.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진 긴 전쟁이 끝난 기분이었습니다. 자녀들도 저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희생만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조건 없이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짜 가족으로서의 시작 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에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존중받을 권리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르신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치매나 건망증을 핑계로 의견을 무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 강하게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모두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한 사람으로 존중하며 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분들도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니까요.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